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루르 장편소설, 성귀수 옮김. 프롤로그. 이 기이한 작품의 저자는 독자 여러분에게 오페라의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실제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처럼 그것은 예술가들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요, 무대 연출가들의 미신도 아니다. 그렇다고 극장의 수위나 휴대품 보관실의 직원들, 여자 안내원들 혹은 여자 무용수들의 방정맞은 머릿속에서 움튼 우스꽝스런 창조물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 그는 살아 숨쉬는 몸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진짜 유령, 즉 순전한 그림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일찍이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서고를 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건 하나와 유령의 조화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현상이 서로 기막히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여간 놀란 게 아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건의 내막을 이른바 유령 현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고작해야 30여 년 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지 무용수 대기실에는 오늘날까지도 크리스틴 다해의 납치를 둘러싼 비극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정황과 샤니 자작의 실종, 그리고 그의 형 필립 백작의 죽음, 그의 시체가 스크리브가의 오페라 극장 지하에 위치한 호수의 제방에서 발견된 사실 등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그때 그 사건을 줄곧 이야기해오면서도 정작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전설적인 존재를 떠올리려는 생각만큼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누가 봐도 첫눈에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이 기이한 사건과 힘겹게 씨름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어렴풋한 이미지를 부질없이 쫓느라 기진맥진한 나머지 포기할까 수없이 망설이는 동안 진실은 아주 더디게 내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었고, 오페라의 유령이 역시 그림자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확신이 서자 오랜 나날의 노고가 단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어느 극장 지배인의 회고록이라는 한 경박한 책자를 조사하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몽샤르맹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냉소적인 이 책의 저자는 어리석게도 오페라 극장으로 가는 길 내내 유령의 음산한 거치에 관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더러 마법의 봉투 안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금전적 조작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바로 그 순간에조차 되는 대로 유령의 현존을 비웃고만 있었다. 결국 실망스러운 마음만 아는 채 도서관을 나오던 나는 우연히 국립아카데미의 지배인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평소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마침 층계참에서 어떤 키 작고 활기 넘쳐 보이는 멋쟁이 노신사와 수다를 떨고 있다가 나를 보자 쾌활하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배인 선생은 내가 매달려 있는 조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유명한 샤니 사건의 예심 판사인 포르시가 은둔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자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데 알고 보니 그는 지난 15년 동안을 캐나다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파리로 돌아와 오페라 극장 비서실에 특혜 자리를 하나 물색 중이며 자기 앞에 그 왜소한 노신사가 바로 포르시라는 거였다. 우리 셋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동안 포르시는 옛날에 자신이 이해한 바 그대로의 샤니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모로 증거가 불충분했으므로 그는 자작의 광기와 그의 형의 사고사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까지
그 두 형제와 크리스틴 다의 사이에 모종의 지독한 드라마가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물론 내가 문득 유령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다. 사건 당시 오페라 극장의 제일 은밀한 구석 어디쯤을 거처로 삼고 웬 기이한 존재가 출몰했었다는 소문이라던가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역시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다. 다만 자신은 산이 사건을 조사할 책임을 진 법관의 입장에서 관심을 쏟을 만한 여하한 신빙성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긴 한 증인이 유령을 봤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두서없이 둘러대던 황당무계한 말들을 들어주느라 시달려온 그로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증인이라는 그 작자는 파리 토박이들이 흔히들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 유의 인물이었는데 오페라 극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들 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예심 판사는 그를 그저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보았을 뿐이다. 이쯤에서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나는 당연히 그 페르시아인의 이야기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소중하고도 직접적인 증인을 한번 만나볼 생각이 굴뚝 같았다. 여느 때처럼 운이 좋았는지 마침내 나는 사건 이후 그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리볼리가의 초라한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내가 방문한 뒤 5개월 후에 그는 바로 그곳에서 죽게 된다. 어쨌든 처음에 나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 페르시아인이 유령에 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마치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죄다 털어놓고 그의 존재에 관한 모든 증거물을 내 손에 건네주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낱낱이 고백한 크리스틴 다에의 이상한 편지를 맡겼을 땐 더 이상 의심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렇다. 유령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 편지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증거를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아마도 황당한 옛날 이야기에 홀린 어떤 남자가 지어낸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나는 이 편지 말고도 다른 서류에서 크리스틴 다에의 동일한 필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이 편지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깨끗이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 아울러 그 페르시아인에 관한 서류도 집중적으로 치조한 결과 법정을 모독할 만큼 교활한 거짓을 꾸며대기엔 너무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내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와 그에 의거한 나의 추론을 샤니시 가문의 친구이자 그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고위 인사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구한 결과 모두가 나와 같은 견해를 피력해 주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지극히 고결한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D 장군의 서명이 적힌 편지 일부를 소개할까 한다. 선생님, 나는 당신의 조사 결과를 부디 책으로 출판해 보시라고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위대한 여가수 크리스틴 다에의 실종과 생제르맹 외곽 지역을 온통 초상집으로 만든 일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유령에 관한 얘기가 무도회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 버린 사건 이후에야 사람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한 건데 그 끔찍한 사건의 내막을 유령의 존재로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그 유령을 우리 앞에 부활시켜 주십시오. 평생 서로 존경하던 두 형제 사이가 죽음으로 치닫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은근히 즐기려 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억측보다는 차라리 그토록 신비스러운 존재가 호련히 나타나 모든 걸 해명해 준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겠습니까? 결국 나는 모든 자료를 굳게 움켜쥔 채 유령의 영역, 그 놀라운 왕국이 펼쳐졌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샅샅이 훑었고 거기서 내가 본 모든 것과
내 정신이 감흥한 모든 현상이 기가 막힐 정도로 페르시아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같이 이루어진 하나의 발견이 그간의 고된 작업에 결정적인 면류관을 씌워주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겠지만 최근 예술가들의 육성 녹음을 보관하기 위해 오페라 극장의 지하를 파들어가던 중 한 인부의 곡괭이질에 어떤 시체 항구가 걸려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오페라의 유령의 시체라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만한 증거물을 곧바로 손에 넣었던 것이다. 나는 지배인에게 직접 그 증거물을 만져보게까지 했으며 이젠 신문에서 아무리 그 시체가 코민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떠들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코민 시절 오페라 극장 지하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은 그쪽에 매장되지 않았었다. 포위 기간 동안 식량을 쌓아두었던 그 거대한 지하 창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어디에 당시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지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산자의 음성을 묻는 작업을 하던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우연의 일치로 발굴한 오페라의 유령의 잔해를 추적하면서 나는 그 코민 시절의 희생자들 유해가 묻힌 흔적 또한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령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선 이 머리글을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의 몇몇 단역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게 좋을 듯 싶다. 크리스틴 다이가 실종되었을 때 현장 검증을 했던 경찰서장 미프루아 씨, 전직 비서인 레미 씨, 전직 부지배인인 메르시에 씨, 전직 합창단장인 가브리엘 씨, 그리고 특히 오페라의 유령의 박스 좌석 여자 안내원이었던 지리 부인의 딸이자 발레단의 총망받는 스타였던 카스틀로 바르베작 남작 부인 등등. 그들 모두는 내게 너무도 소중한 도움을 준 인물들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독자들과 더불어 순수한 사랑과 공포의 그 시절을 이토록 샅샅이 재현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유령인가? 그날 저녁, 그러니까 방금 사표를 낸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퇴임을 앞둔 마지막 특별 공연이 있던 바로 그 저녁, 1급 솔로 무용수 중 한 명인 소렐리 양의 의상실 안으로 방금 폴리위크트를 선보이고 돌아온 대여섯 명의 무용수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방 안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수다, 그리고 귀청을 찢을 듯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드비엔네 씨와 폴리니 씨 앞에서 낭독해야 할 환송문을 점검하느라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던 소렐리 양은 난데없이 소란을 몰고 온 이 아가씨들에게 잔뜩 짜증이 났다. 그래서 뭔가 한마디 해주어야겠다 싶어 획 돌아선 그녀는 그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예쁘장한 코에 물망초빛 눈동자, 장밋빛 볼, 그리고 백합보다 흰 목을 가진 잔무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유령이에요! 그리고는 얼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소렐리 양의 의상실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무던하게 우아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다. 몸 전체를 비추는 채경과 디방, 즉 침대 겸용의 긴 의자, 화장대, 그리고 옷장 등등 꼭 필요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벽에는 옛날 르펠티에가에 있던 오페라 극장의 그 좋던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판화 몇 점과 함께 베스트리스, 가르델, 디퐁, 비고티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무대 호출계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맥주나 카시스주, 심지어는 독한 럼주를 홀짝거리면서 미용사들과 입씨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수다를 떨며 공동의 방에서 시간을 때워야만 하는 무용단 아가씨들에게 그 방은 마치 궁전과도 같은 곳이었다. 사실 소렐리 양은 꽤나 미신적인 여자였다. 그래서 잔무가 유령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걸 듣자마자 몸서리를 치며 이렇게 내뱉었다.
이런 멍청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유령의 흥미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오페라의 유령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는 금세 호기심을 보였다. 정말 봤단 말이야? 정말이라니까요. 잔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더는 서 있기도 힘든지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러자 말린 자줏빛 눈동자와 잉크처럼 짙은 머리에다 거무죽죽한 피부를 한 말라깽이 지리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맞아요. 틀림없이 그였어요. 정말 흉측했다고요. 맞아. 무용수들도 저마다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기를 갑자기 검은 신사복 차림의 유령이 마치 어디로부터 불쑥 솟아나오는 것처럼 복도에 모여있는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마치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유령이었어요. 이제야 겨우 냉정을 되찾은 듯한 한 무용수가 내뱉듯 말했다. 사실이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오페라 극장에선 건물 여기저기를 마치 그림자처럼 서성거린다는 검은 옷차림의 유령이 단연 화제였다. 그는 아무와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람들 눈에 띄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걸을 때도 소리 하나 없는 것이 영락없는 유령이었다고들 했다. 사교계의 신사나 장의사 같은 복장의 이 유령에 대해 사람들은 처음엔 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유령의 전설은 마침내 무용단원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저마다 한두 번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의 저주 때문에 고생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웃고 넘어간 무용수라도 내심 유령의 전설에서 그리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한동안 눈에 띄지 않는다 싶으면 의뢰 우스꽝스럽고 망측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사람들의 혹한 마음은 어김없이 유령의 존재를 떠올리곤 했다. 누가 슬픈 일을 당했다거나 무용수들 간에 흔히 있는 장난질, 심지어는 분첩을 잃어버린 경우까지도 그놈의 유령, 그 오페라의 유령 탓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그를 본 것일까? 알다시피 오페라 극장에는 꼭 유령이 아니더라도 검은 옷 입은 사람 천지다. 다만 유령에게만 있는 특별한 점은 적나라한 해골 위에 검은 옷을 걸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적어도 무용수 아가씨들 말로는 그랬다. 당연히 얼굴도 죽은 사람의 그것이란다. 글쎄 진정 믿을 만한 얘기일까? 사실 유령이 해골의 몸을 하고 다닌다는 발상은 그를 직접 보았다는 무대장치 감독 조셉 비케의 목격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풋라이트 바로 앞 무대 밑으로 직접 통하게 되어 있는 작은 계단에서 그 신비스러운 존재와 맞닥뜨렸는데 아주 잠깐 마주쳤음에도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각인되었다고 한다. 조셉 비케의 목격담이다. 엄청나게 비쩍 말라 보였는데 해골이나 다름없는 골격 위로 검은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자위는 푹 꺼져 있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아닌지도 분간 못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큼직한 구멍만 퀭하니 2개 뚫려 있는 꼴이 죽은 사람의 해골바가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뼈대에 축 늘어진 피부는 전혀 하얗지 않고 기분 나쁘게 누르스름했습니다. 코는 옆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정말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밖에 이마와 귀 뒤에 서너 가닥 보이는 긴 갈색 머리털이 그나마 머리카락의 구색을 갖추고 있었지요. 조셉 비케는 이 기이한 존재를 쫓아갔지만 허사였다. 마치 마법의 조화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무대장치 책임자는 결코 황당무계한 상상이나 일삼는 그런 위인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무척이나 진중하고 정돈된 사람이었으며 매사 정도를 지킬 줄 아는 타입이었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이었기에
사람들은 기겁을 하거나 대단한 흥미를 보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도 검은 옷에 해골의 모습을 한 귀한 존재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 코웃음이나 치기 마련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조셉 비케가 부하 직원들의 장난기 어린 농담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도 신기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함에 따라 제 아무리 담대하고 영악한 사람들이라 해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예컨대 보통 소방대장이라 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불이건 물이건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소방대장께서는 아무래도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다. 극장 지하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찰하던 그는 평상시보다 좀 깊이 들어갔던지 한참 후에야 무대 위로 다시 나타났는데 그 안색이 흡사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데다 눈은 휘둥그레 뜬 채 벌벌 떨면서 어린 장모의 어머니 팔에 의지한 채 거의 실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 역시 전 오페라 극장 지배인이었던 페드로 가일라르시에게서 들은 것으로 그 신빙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밝혀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지경이 되었던 것일까? 알고 보니 갑자기 순찰 중에 저 앞에서 웬 활활 타오르는 머리 하나가 몸도 없이 허공에 둥둥 뜬 채로 다가오더라는 것이다. 분명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소방관이라 하면 불을 겁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이다. 문제의 소방대장은 파팽이라는 인물이었다. 발레단 전원이 공황 상태에 빠졌음은 물론이다. 그 불타는 머리는 처음 조셉 비케가 유령에 관해 묘사한 바와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았었다. 사람들은 자연 소방대장과 무대장치 감독에게 재차 확인을 해보았고 결국 발레단원들은 그 유령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당연히 모두가 조만간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소방대장조차 정신을 잃는 것을 목격한 발레단원들이 어두침침한 복도에 후미진 곳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야단을 떠는 것을 하긴 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처럼 지독한 혼란에 휩싸인 극장을 가능한 한 보호하겠다는 심정에서 무용수들의 우두머리 격인 소렐리 양은 소방대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 현관 출입구 옆에 놓인 탁자 위에다 말의 편자를 살짝 올려놓기까지 했다. 정상적인 관객 이외에 누구든 오페라 극장 안에 몰래 발을 들여놓으면 계단을 오르기 전에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침입자는 지하 창고에서 다락방까지 건물 곳곳에 스며있는 신비한 마력의 희생제물이 될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그 편자는 안뜰을 통해 수의실을 거쳐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의 탁자 위에 아직까지 멀쩡히 놓여져 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정황 속에서 그날 저녁 무용수들이 허겁지겁 소렐리 양의 방으로 들이닥쳤던 것이다. 유령이라고요. 어린 산모의 이 외침 한마디가 무용수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피는 건 당연했다. 순간 견디기 어려운 침묵이 온 방안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들리는 거라곤 헐떡거리는 숨소리뿐이었다. 마침내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면 한쪽 구석으로 다가간 산모가 이렇게 속삭였다. 잘 들어봐요. 아닌 게 아니라 문 뒤쪽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소리라고 보기엔 어딘지 모자란 감이 있었다. 그건 차라리 널빤지 위를 가벼운 어떤 비단천이 슬쩍 스치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그나마 잠시 동안일 뿐 이내 침묵이 다시 자리 잡았다. 소렐리 양은 다른 동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담대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문 앞으로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소렐리 양은 이번엔 더욱 대담해져야겠다고 작심하면서 좀 더 목청을 돋우어 말했다. 거기 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까무잡잡한 맥지리가 느닷없이 소렐리 양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조잘대는 것이었다. 맞아요. 맞다고요. 문 뒤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제발 문은 열지 말아요. 제발요. 하지만 소렐리 양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짧은 단검까지 뽑아든 채 문 손잡이를 덥석 붙잡아 열었고 맥지리를 포함한 다른 무용수들은 아예 화장실 벽까지 우르르 물러났다. 소렐리 양은 눈을 부릅뜬 채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유리 호롱들 속에서 간들거리는 불꽃만이 희미하고도 불그스름한 빛을 힘겹게 뿌려대고 있었다. 그제서야 소렐리 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요란하게 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봤다고요. 잔무는 주춤주춤 소렐리 양 곁으로 다가서며 여전히 강변했다. 지금은 이 근처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난 옷 갈아입으러 돌아가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이대로 곧장 무도회장으로 내려가 일을 마치고 모두 함께 올라와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애군을 비껴가게 만든다는 조그마한 산호조각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소렐리 양 역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빨간 손톱 끝으로 왼손 약지손가락에 낀 나무가락지 위에다 은근슬쩍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 문양을 서둘러 그었다. 여기서 한 유명한 연극평론가가 소렐리 양에 관해 묘사했던 대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소렐리 양은 마치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한 몸에다 매력적이고도 기품 있는 얼굴을 한 아름답고도 위대한 무용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녀의 황금과도 같이 순수하고 눈부신 금발머리는 파리한 이마를 왕관처럼 뒤덮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목 위로 이따금 머리를 깃털 장식처럼 부드럽게 갸우뚱하곤 하는데 춤을 출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리 동작으로 전신에 나른한 떨림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그러다가 팔을 들고 허리를 구부려 상반신의 곡선을 온통 드러낸 채 피루에트라도 시도한다든지 하면 보는 이의 정신을 잃게 만들 만한 걸작 그림처럼 황홀하다.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만 누구도 그런 필자의 과장을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런 그녀가 지금 어린 무용수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제발 좀 진정해라. 세상에 유령이라니. 그런 걸 본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보았다고요. 조금 아까 진짜로 봤다니까요. 해골에다 조셉 비케시가 보았던 그 저녁 때와 똑같은 옷차림이었다고요. 호들갑을 떠는 동료들 틈에서 잔무가 또 입을 열었다. 가브리엘도 보았는걸요? 그것도 어제 바로 정오쯤에 말이에요. 훤한 대낮에 글쎄. 가브리엘이라면 합창단장 말이니? 그렇다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 훤한 대낮에 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누구요? 가브리엘이요? 이런, 그 유령 말이다, 유령. 물론이죠. 가브리엘이 직접 얘기해 준걸요? 그것 때문에 금방 알아보았대요. 글쎄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무대 관리인 사무실에 있는데 문득 문이 열리더니 그 페르시아인이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왜 아시죠? 그 재수 안 붙었다는 페르시아인 말이에요. 그러자 무용수들은 페르시아인의 몰골을 떠올리자마자 일제히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쭉 펴서 뿔 모양을 만들며 그럼 알고 말고 하며 화답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은 또 얼마나 미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의가 바르다 보니 평소 페르시아인과 맞닥뜨려도 그저 얌전히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열쇠만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한데 그날은 문이 활짝 열리고 페르시아인이 나타나자 그만 의자에서 자기도 모르게 펄쩍 튀어 일어나 찬장에 자물통 있는 대로 쇠를 만지려고 뛰어갔대요. 그런데 마침 옷옷 한 켠이 못에 걸려 빼내려고 몸을 돌리는 바람에 모자 옷걸이에 이마를 받아 주먹만한 혹이 났다지 뭐예요. 그런가 하면 멈칫 뒤로 물러나려다가 또 피아노 옆에 세워둔 칸막이 모서리에 팔뚝이 긁혀 잘거상까지 입었대요. 얼떨결에 피아노를 짚는다는 것이 그만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았다나요? 그리고는 급기야 실성한 사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또다시 재수없게도 발을 헛디는 통에 한층을 온통 굴렀다는 거예요. 때마침 엄마와 함께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나는 얼른 달려가 일으켜 주었는데 그 몰골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한데 글쎄 그가 펄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아휴, 이 정도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와 나는 하도 이상해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 아까 문을 들어서는 페르시아인 바로 뒤에 유령이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조셉 비케가 말한 그 모습 그대로 해골 모습을 하고요. 잔문은 마치 유령이 뒤쫓아오기라도 하듯 숨이 차도록 허겁지겁 말을 마쳤는데 모두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겁을 한 표정으로 웅성댔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흥분한 소렐리 양이 손톱을 부지런히 문지르고 있는 동안 어린 지리 양이 어중간한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셉 비케가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어. 그러자 누군가 반문했다. 그건 또 왜? 우리 엄마 생각이 그래. 맥지리는 마치 그곳에 있는 이들 말고 또 누군가 주위에서 엿들을까 걱정이라도 된다는 듯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내리깐 채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아, 그래 너희 엄마 생각이 왜 그렇다는 거냐고. 쉿, 엄마 얘기는 유령을 귀찮게 하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 너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맥지리의 이와 같은 아리송한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호기심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서 모두들 더더욱 바싹 에워싸며 설명을 해달라고 다그쳤다. 무용수들은 서로 바싹 붙어선 채 반은 호기심과 반은 공포심으로 묘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맥지리는 단숨에 잘라 이렇게 내뱉었다. 아니야, 말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나 동료들은 여전히 보챘고 결국 맥은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서야 문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마지못한 척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말이야, 이 모든 게 그 박스 좌석 때문이래. 박스 좌석이라니? 유령의 좌석 말이야. 유령한테 정해진 좌석이 있다는 거니? 유령이 이 극장 어딘가에 전용 박스 좌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흥분 상태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더는 느낄 수가 없었다. 대신 저마다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중얼대는 것이었다. 맙소사, 계속해 보라고. 다름 아닌 무대 바로 왼쪽 2층에 5번 박스석이 바로 그 유령의 전용 좌석이래. 세상에, 그럴 리가. 사실이야. 우리 엄마가 그곳 안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야. 대신 너희들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다. 물론이지. 그래서? 거긴 예전부터 그 유령의 전용 좌석이었대. 물론 거기엔 지난 한 달 이상 동안
그 유령 외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건 유령이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고 극장 측에 주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유령이 그곳에 오긴 온 거래? 물론이지. 하지만 누군가 왔다면. 글쎄, 유령이 그곳에 왔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았대도. 무용수들은 저마다 멀뚱멀뚱 마주보았다. 만약 유령이 박수좌석에 있었다면 그 검은 의상과 해골을 공연 중에 누군가 목격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곳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 점을 맥에게 납득시키자 맥지리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말이야, 아무도 유령을 보지는 못한댔어. 실제로 유령한테는 옷도 얼굴도 없다는 거지. 해골이니 불타는 얼굴이니 하는 모든 얘기들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해. 그는 아무런 형체도 지니지 않아. 그저 그 박수좌석에 있을 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엄마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목소리만은 몇 차례 들었다는 거야. 공연 프로그램을 가져다 준 게 엄마 자신이니 못 들을 수가 없겠지. 순간 소렐리 양은 아무래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불쑥 끼어들었다. 지리, 지금 우리 모두를 갖고 장난치는 거니? 그러자 가엾은 소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표정이 되었다. 아무 말도 안 할 걸 그랬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나는... 하지만 조세 비케 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공연히 관심을 가진 건 정말 큰 실수라고요. 그 일 때문에 결국 불운을 당할 거예요. 어젯밤에도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느닷없이 묵직하고도 급한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의 숨이 턱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세실? 세실, 거기 있니? 엄마다! 잔무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서 문을 열자 마치 남자처럼 당당한 체격의 도도한 부인 하나가 들이닥치더니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겁에 질린 듯한 댕그런 두 눈동자는 구운 벽돌색이 나는 얼굴 속에서 기분 나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세 피케가 어때서요? 그가 죽었어. 일순 실내는 어지러운 휘명소리와 아우성소리, 설명을 요구하는 떠들썩한 목소리들로 들끓었다. 방금 무대 밑에서 목을 맨 채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구나. 한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시체를 처음 발견한 무대장치 기술자들 얘기가 장송곡 같은 노랫소리가 시체 주위를 둘러싸고 어렴풋이 들리더라는 거야. 순간 지리의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다. 유령짓이야. 그리고는 얼른 자신의 입을 주먹으로 갖다 맞고는 허겁지겁 이렇게 둘러댔다.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만 이미 기겁을 한 동료들은 지리를 둘러싼 채 나지막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맞아. 틀림없이 바로 그 유령짓이라고. 한편 어느새 소렐리 양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파리해져 있었다. 이러다간 아무래도 한송문 낭독은 못할 것 같아. 잔무의 어머니는 탁자 위에 있던 독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킨 다음 저 아래 분명 유령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주섬주섬 피력했다. 하여튼 조셉 비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사와 탐문이 이어졌지만 자살이라는 의견 말고는 그 어떤 딱 부러진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좌우간 드비에느 씨와 폴리니 씨의 후임으로 온 두 지배인 중 한 명인 몽샤르맹 씨는 자신의 저서 어느 극장 지배인의 회고록에서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드비에느 씨와 폴리니 씨가 퇴임을 기념하여 베푼 조촐한 잔치는 그만 어떤 유감스러운 사건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 당시 집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지배인인 메르시에가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그는 엄청 기겁을 한 표정으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방금 무대에서 무대 벽면과 라호르의 왕 장식 사이 어떤 기술자의 목맨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럼 어서 가서 끌어내리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해서 무대 사다리를 내려갔을 땐 시체의 목에 감겨있던 노끈이 이미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결국 몽샤르맹 씨는 이 사건을 매우 평범한 차원으로 보는데 그치고 만다. 한 남자가 노끈을 이용해 목매달아 죽었고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노끈이 행방불명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간단 명료한 설명이 아닌가. 자, 그의 말을 들어보자. 곧 춤을 출 시간이 되어서 수석 무용수들을 비롯한 수수 무용수들 전원이 부랴부랴 애군을 막는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서둘렀던 것이리라. 그게 전부다. 독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무대 사다리를 서둘러 내려온 발레단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의 목에 감겨있던 노끈을 저마다 조금씩 잘라가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사실 그건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반면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노끈이 제 할 일을 다 한 다음 그렇게 사라져 준 것이 어딘가에 특히 이로울 수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독자 여러분은 과연 나의 그런 상상이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끔찍한 소식은 조셉 비케를 아끼는 오페라 극장 전체를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든 대기실이며 연습실 등등에서 뛰쳐나온 어린 무용수들은 마치 겁에 질린 양떼가 목자의 주위로 몰려드는 것처럼 일제히 소렐리 양 곁으로 모여들고는 그 분홍빛 앙증맞은 발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어두침침한 복도와 계단을 통해 무도회장으로 몰려갔다. 새로운 마르그리트의 출연. 2층 층계참에서 소렐리 양은 허겁지겁 올라오는 샤니 백작과 맞닥뜨렸다. 그는 평상시 침착하던 태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당신에게 가던 참이었어. 아, 소렐리? 이 얼마나 멋진 저녁이요. 그리고 크리스틴 다이는 또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요. 한껏 멋을 부리며 호들갑을 떠는 백작을 보자 맥이 발끈하며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벌써 6달째나 목석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고는 일부러 과장된 예의를 갖추면서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백작날이 지금 우리는 목매달아 죽은 어느 가엾은 남자를 보러 가는 중이오니 제발 길 좀 비켜주겠나이까? 한데 바로 그 순간 마침 그곳을 바쁘게 지나치던 부지배인이 그 말을 듣고는 멈춰섰다. 아니, 아가씨들이 어떻게 그걸 벌써 알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좌우간 입도 뻥긋하면 안 돼. 특히나 드비에느 씨와 폴리니 씨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마지막 길을 떠나는 입장에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겠느냐고. 이윽고 모두 무도회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샤니 백작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 어떤 파티도 이에 비할 순 없을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곳에 참석했던 유명인사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손들에게 그날 행사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기 일쑤이니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구노, 레이에, 생상스, 마스네, 기로, 그리고 들리브 등등 쟁쟁한 음악가들이 차례대로 오케스트라 악장석에 올라 자신의 곡들을 손수 지휘하는 광경을
그 밖에도 특히 포르와 크라우스 같은 성악가들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 책에서 그 신비스러운 운명을 공개하게 될 크리스틴 다이가 온통 넋을 잃고 열광하는 파리 시민들 앞에 나섰던 것이다. 군호는 어느 꼭두각시의 장송 행진곡을 지휘했으며 레이에는 자신의 더없이 아름다운 걸작 지그루트를, 생상스는 죽음의 춤과 동방의 몽상을, 마스네는 자신의 미발표곡인 헝가리 행진곡을, 또 기로는 사육제를, 그리고 들리브는 실비아 중의 느린 왈츠와 코펠리아에서의 피치카티를 각각 선보였다. 노래로는 크라우스 양과 드니즈 블로후가 나서서 각각 시실리의 독사 중 볼레로와 루크레티우스 보르지아를 열창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그날의 압권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몇 대목을 기막히게 소화해낸 크리스틴 다의 출연이었다. 더구나 이 작품은 마담 카르발로에 의해 옛 서정극풍으로 작곡된 이래 지극히 오랜만에 오페라 코믹으로 최근 재탄생되었을 뿐 여지껏 정통 오페라로는 각색이 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군호의 작품을 통해 이 가수가 선보인 것이었다. 줄리엣 역의 크리스틴 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청순한 아름다움과 천사 같은 음색에 한 번도 전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그녀의 노래와 함께 베로나의 연인들 무덤 위로 아직 영혼의 비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숱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것일까. 하긴 이 모든 것도 파우스트의 마지막 삼중창이라든지 감옥 장면에서 크리스틴 다이가 몸이 좀 불편한 카를로타 대신 출연해 들려주었다던 초인적인 발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그걸 보고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야말로 크리스틴 다이는 나무랄 데 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새로운 마르그리트로서 당당히 자리를 굳히게 된 셈이었다. 장래는 온통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로 뒤흔들다시피 했으며 모두가 열화와 같은 찬사로 그녀의 열창을 환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크리스틴은 그만 동료들의 발에 안긴 채 감격에 겨워 거의 실신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사람들이 그녀를 대기실까지 부축해야만 할 정도였으니 진짜로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의 잊지 못할 열광의 순간에 대해 저명한 평론가인 피드생베 씨는 새로운 마르그리트의 출연이라는 기사를 통해 절절한 필치로 논평을 한 적이 있다. 수준 높은 예술가적 안목을 가진 그는 그날 저녁 이 아름답고 우아한 아가씨가 오페라 극장 무대 위에 단순한 기량 이상의 그 무엇, 이를테면 자신의 진실한 혼마저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참으로 적절한 찬사를 퍼부었다. 적어도 오페라를 벗으로써 즐기는 사람이라면 크리스틴의 혼이 흡사 15살 소녀의 순수 무고한 상태 그대로라는데 이견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빼드생베 씨의 논평을 직접 확인해보자. 다의 양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녀가 분명 처음으로 사랑에 눈을 뜨고 있다고 상상을 해야만 그 진가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 정도이다. 물론 좀 지나치게 넘겨짚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연출하려면 사랑만한 감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콩세르바투아르 콩쿠르에서 크리스틴 다이가 이미 매혹적인 가능성을 선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어마어마한 광채로까지 빛을 발하리라고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그녀의 목소리가 천사의 날개를 타고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목소리가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며 크리스틴은 저 오프터딩겐의 음유시인처럼 악마와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나는 단연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크리스틴 다이가 파우스트의 마지막 삼중창을 부르는 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파우스트를 알고 있다 말할 자격이 없노라고. 그 목소리의 광의와 순수한 영혼이 유발하는 신성한 도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반면 극장의 단골 관객들 가운데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았다. 크리스틴 다이가 그토록 대단한 존재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늘 속에 묻어둘 수 있었겠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틴 다이는 너무 호화스러운 감이 없지 않은 마르그리티 역의 카를로타에 비하면 그저 그런 가수에 불과했었다. 그런 그녀가 이 스페인 출신의 디바를 대신해 가까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카를로타에 잘 납득되지 않는 부재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그렇다면 카를로타가 없는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필 크리스틴다에게 손을 내밀게 된 것일까? 그들이 그녀의 숨은 재능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왜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으며 그녀 자신은 또 왜 묵묵히 숨어 지냈다는 말인가? 더욱 이상한 일은 그녀를 가르쳤다는 교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터득해놓으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샤니 백작은 이 열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신의 박스 좌석에 선 채로 지켜보면서 자신 또한 열광적인 브라보를 연발하며 동참하고 있었다. 샤니, 정확히 필립 조르주 마리 드 샤니 백작은 당시 41살이었으며 고귀한 신분에다 우아한 기품의 소유자였다. 체격은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다소 완강해 보이는 이마와 차가운 느낌을 주는 눈빛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주는 인상인 그는 여성들에게는 세련된 매너를 지킬 줄 아는 반면 남성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오만한 태도를 보여 세간에서 그의 성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인사들도 없진 않았다. 아무튼 그가 당당한 마음씨와 고결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부친인 필리베르 백작이 세상을 뜬 이후 그는 가문의 역사가 루이 10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스 최고의 명가들 중 하나의 수장이 되었다. 당연히 샤니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지라 호랍이었던 부친의 사망 이후 그 막대한 상속 재산을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두 누이 동생들과 남동생 라울은 결코 재산 분할에 잡음이 있는 걸 원치 않았으며 마치 장자권이라는 게 여전히 절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철저히 모든 것을 맏형 필립에게 일임함으로써 불분할의 원칙을 고수하는 형편이었다. 두 누이 동생이 같은 날 결혼을 할 때도 자신들에게 속한 몫을 당연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빠가 자진해서 주는 고마운 지참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건네받을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필립의 모친인 샤니 백작 부인은 형보다 20년이나 아래인 어린 라울을 출산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친인 노 백작이 사망했을 때 라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필립은 어린 동생의 교육에 무척 열정적이었으며 두 누이 동생과 더불어 브레스트가 고향이자 해군 미망인인 덕에 라울에게 특히 바다에 대한 취향을 불어넣어준 늙은 숙모가 그의 그러한 열정을 적절히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젊은 라울은 프랑스 해군 장교 후보에 지원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 유유자적하며 세계 일주를 한 바 있다. 워낙 든든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었기에 그는 최근 르캥선의 공식 원정대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벌써 3년 동안이나 소식이 두절된 북극 탐험대의 생존 여부를 조사하러 떠날 참이었다. 라울은 출발에 앞서 주어진 6개월간의 짧지 않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도시 근교의 지체 높은 과부들은 그토록 귀엽게 생긴 섬세한 젊은이가 그처럼 고된 임무를 맡아 떠날 것이라는데 은근히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치곤 하였다. 하긴 이 해군 장교의 수줍은 성격, 아니 순진무구하다고까지 이야기할 만한 성격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를 대하다 보면 심지어는 돌봐주는 여인네의 손길로부터 바로 어제 벗어난 것 같은 느낌마저 주니 말이다. 실제로 두 누나와 늙은 숙모에게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그로서는 그때까지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성적인 교훈과
매력을 자신이 받아온 교육으로부터 습득했다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다. 당시 21살이 조금 넘은 그가 18살 정도로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용모마저도 가녀린 금빛 콧수염과 푸른 눈동자 그리고 소녀 같은 혈색이 그렇게 안성맞춤일 수가 없었다. 필립은 라울을 애지중지했다. 동생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으며 해군 계통에서 제독으로까지 이름을 날리던 샤니 들라 로슈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경력을 이번 원정에서 세워줄 것을 바람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휴가를 이용해 파리를 구경시켜줄 참이었는데 이 풋내기 젊은이로서는 파리의 호화스럽고 예술적인 모든 것이 전혀 생소한 요지경일 수밖에 없었다. 백작은 라울 만한 나이에는 지나치게 점잖은 것이 결코 현명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잘 잡힌 필립의 성격상 동생 눈앞에서 무작정 좋지 못한 본보기를 보일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든 형은 동생을 데리고 파리 시내를 누비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무도회장에도 선을 보였다. 내가 알기론 백작과 소렐리 양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다. 하긴 아무렴은 어떤가. 독신인데다 특히 그 누이 동생마저 결혼해 떠난 이후 남은 건 여유밖에 없는 버젓한 신사로서 그게 무슨 큰 흠이 되겠는가 말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한두어 시간쯤 그리 품이 있지는 못한 반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리따운 눈동자를 가진 무용수와 어울리기로써니 그 무슨 대수겠는가. 더구나 당시에는 샤니백작 정도의 지위를 가진 진짜 파리지앵이라면 의당 드나들어야 할 마땅한 몇몇 장소가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오페라 극장의 무도회장은 단연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명소였던 것이다. 나중의 얘기지만 아무튼 필립은 그날 저녁 동생이 몇 차례에 걸쳐 은근히 고집스럽게 조르지만 않았어도 무대 뒤에까지 그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크리스틴 다에게 실컷 기립박수를 보내고 난 다음 라울을 힐끗 돌아본 필립은 동생이 기겁을 할 만큼 창백하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아니, 저 여인이 불편해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라울은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크리스틴 다에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불편해 배는 건 너 같구나. 대체 무슨 일이야? 백작은 라울에게 몸을 수그리며 물었다. 하지만 라울은 벌떡 일어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가요. 백작은 동생이 엄청난 흥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라울? 보러 가자고요. 저렇게 노래하는 여인은 난생 처음 봐요. 백작은 잠시 동생을 물끄러미 응시했고 이내 엷은 미소를 입가로 흘렸다. 까짓것 그래 어디 가보자꾸나. 라울의 태도는 마치 무언가에 톡톡히 홀린 것 같았다. 그들이 관객 출입구까지 왔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혼잡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할 수 없이 무대까지 가기 위해 좀 기다려야 했는데 그동안 안달이 난 라울이 무의식 중에 제 장갑을 찢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 좋은 필립은 그런 동생의 조바심을 모르는 척 덮어두었다. 다만 눈치까지 없는 건 아니었기에 라울이 얘기 중에 왜 그리도 넋을 잃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오페라에 관한 대화 주제만 나오면 왜 그리도 흥분하는지 대충 짐작은 갔다. 둘은 그럭저럭 무대 위에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많은 사람들이 무도회장이나 배우 대기실로 몰려들고 있었다. 무대 장치 기술자들의 고함 소리에다 극장 관리자들의 극성스런 잔소리가 서로 뒤섞여 소란스럽기가 그지없었다. 예컨대 방금 한 장면을 끝내고 빠지는 무용수들, 사람과 마구 부딪히고도 황급히 지나가 버리는 단역 배우들, 부랴부랴 교체되는 무대 장치들과 무대 안 천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배경 그림, 망치질로 고정시키는 실물 장치 등등 잔뜩 점잔을 뺀 실크엣을 엉망으로 건드리거나
방심한 허리춤을 언제 쿡 찌르고 지나칠지 모를 이 극장이라는 곳의 분주한 막간 분위기는 가녀린 금빛 콧수염에 푸른 눈동자, 소녀 같은 안색을 한 젊은이의 혼을 빼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게다가 무대 위에서는 크리스틴 다해의 눈부신 성공이, 또 무대 아래에서는 조세 비케의 의문의 죽음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상황 아니던가. 극장으로 보자면 그날 저녁만큼 혼잡스러웠던 적은 없었고, 라울로 보자면 그날 저녁만큼 대담했던 적이 또 없었다. 그는 걸치적거리는 것은 무엇이든 어깨로 떠밀며 걸어갔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목소리의 주인공을 가까이 가서 만나보아야겠다는 일념에 온 정신이 쏠려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그 연약하던 자신의 심장조차 이제 더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알았던 크리스틴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부터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해 왔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녀를 대할 때마다 굳게 마음을 다져먹으면서도 왠지 부드러운 감정이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움터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신을 향한 신앙심, 장차 정숙한 아내가 될 단 한 사람의 여성 말고는 눈길을 주지 않으리라는 신념 등등으로 여지껏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이 없는 터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내면에는 부드러운 감정이 점차 견디기 어려운 격렬한 열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글쎄, 열정인가? 아니면 욕정? 좌우간 몸과 마음 가릴 것 없이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기운이 무섭게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심지어는 누가 흉곽을 억지로 열고 그 속에 무언가를 끄집어 내가는 것처럼 가슴팍 전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했다. 혹은 마음 저 깊은 곳에 어떤 끔찍한 구덩이라던가 텅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통째로 삼켜버려야만 만족하겠노라고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요컨대 소위 벼락 맞았다라고 일컫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감정에 휘둘림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특별한 심리적 사건이 라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생을 따라가는 필립 백작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문득 무대의 저 뒤편으로 이중의 문이 열리면서 배우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계단과 1층 왼쪽 박스석으로 가 닿도록 된 계단이 각각 눈에 띄었다. 라울은 마침 다락방에서 달려 내려오는 한 무리의 단역 무용수들과 맞닥뜨렸다. 그중 몇몇 아가씨들이 라울을 보고 가볍게 아양을 떨며 인사를 건넸지만 젊은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마침내 그는 저 끝에서 극성스런 찬미자들의 시끌벅적한 환호성이 울려오는 어두컴컴한 복도로 들어섰다. 떠들썩한 한가운데서도 하나의 이름이 또렷이 들려오고 있었다. 다해? 다해? 한편 어느새 바로 뒤까지 따라온 백작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엉큼한 녀석, 어떻게 길을 알고 있지? 하긴 필립 자신이 라울을 크리스틴에게 데려가 소개시켜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의아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평상시 백작이 대기실에서 소렐리앙과 담소를 나누며 붙잡혀 있는 동안 동생 혼자서 여기를 드나들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었다. 하긴 소렐리앙은 보통 자신이 무대 위에 오르기 직전까지 대기실에 같이 있어달라고 백작을 조르기 일쑤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살색 타이즈와 비단 신발의 광택을 보호하기 위한 각반을 좀 보관하고 있어달라고 억지를 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백작이 거절할 수 없도록 들이대는 핑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엄마가 돌아가셔서 딱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였다. 백작은 소렐리 양을 보러 가는 걸 잠시 미루고 다혜의 양에게로 몰려가는 군중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리로 가는 복도가 오늘 저녁만큼 붐빈 적은 아마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만큼 온 극장 전체가 새롭게 출연한 마르그리트의 매력과 그 실신 소동으로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크리스틴 다이를 위해 극장 전속 의사가 도착했고 때마침 그 뒤를 바짝 붙어 달려오던 라울은 잘못해서 의사의 발뒤꿈치를 밟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을 구하려는 의사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는 연인이 동시에 크리스틴의 곁에서 간호를 하게 되었고 전자에게서 응급조치를 받은 크리스틴 다의 양은 마침 후자의 팔에 기댄 채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백작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문가에 선 채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라울이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담한 어투로 이렇게 내뱉는 것이었다. 의사 선생, 여기 이 사람들 좀 비켜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디 환자가 답답해서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가 있겠소? 그거 어르신 말씀이요. 의사는 즉시 그 말을 받아들여 하녀와 라울만 남기고 모두 문 바깥으로 내몰았다. 하녀는 라울을 눈이 휘둥그러진 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긴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너무도 당당히 사태를 수습하고 환자를 부축하는 게 당혹스러울 만도 했다. 하지만 감히 누구시냐고 물을 엄두는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의사 역시 이 정도로 처신하는 젊은이라면 의당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눈치였다. 결국 칭찬을 하러 들른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조차도 다른 검정색 정장들과 함께 거칠게 복도로 떠밀려 나가는 가운데 젊은이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의 양이 서서히 정신이 드는 모습을 마음껏 지켜볼 수 있었다. 한편 샤니 백작은 다른 사람들과 복도에 나가 있으면서도 연신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였다. 저런 엉큼한 놈 좀 보게나. 저런 엉큼한 놈 좀 봐. 그러면서 내심 덧붙이기를. 좌우건 계집애처럼 순진한 척하는 놈이 더 밝힌단 말이거든. 하지만 그러는 백작의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역시 샤니 가문의 사내야. 그리고는 곧장 소렐리 양의 대기실로 향해 갔다. 하지만 소렐리 양은 마침 겁에 질린 철부지 무용수 아가씨들을 이끌고 무도회장으로 막 내려오던 중이었고 바로 그 중간에서 아까 이야기한 바대로 백작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한편 대기실에서는 크리스틴 다에가 드디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고 고개를 돌려 라울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다시 의사와 눈이 마주치자 지그시 안도의 웃음을 지었고 그 다음 하녀를, 그 다음으로는 다시 라울을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그녀는 아직은 신음소리가 뒤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아가씨. 젊은이는 얼른 무릎을 꿇고 디바의 손등에 열정적인 입맞춤을 퍼부으며 둘러댔다. 제가 바로 당신의 스카프를 건지러 바다로 뛰어든 소년입니다. 크리스틴은 의사와 하녀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마침내 세 사람 모두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라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벌떡 일어섰다. 아가씨, 저를 못 알아보시는 척한다면 저로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군요. 내가 언제쯤 상태가 나아질지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시침을 때는 다의 양의 목소리도 어딘지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 모두 좀 자리를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젠 나 혼자서 환자를 보살필 수 있겠습니다. 난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순간 크리스틴은 전혀 예기치 않게 당찬어조로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손등으로 눈꺼풀을 문지르며 덧붙이는 것이었다. 아무튼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군요. 미안하지만 모두 좀 나가주시겠어요? 부탁입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오늘 저녁은 너무도 피곤하군요. 의사는 뭔가 토를 달려는 눈치였지만 여인의 불안정한 태도를 보건대 일단은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함께 복도로 나온 라울을 향해 의사는 던지듯 말했다. 오늘은 저 아가씨가 정말 이상하네요. 그토록 잠하고 온화하던 여성이.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마침내 라울 혼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역시 텅 빈 상태였다. 아마 모두들 환송 행사를 진행하러 무도회장으로 간 모양이었다. 라울은 조금 있으면 다혜양도 몸을 추스려 무도회장에 참석하러 나올 거라 생각하고는 복도에 선 채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문 한쪽 구석에 어두컴컴한 그늘 속에 조용히 기대 서 있었다. 그런 그의 가슴은 여전히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늦기 전에 다혜양에게 직접 이 사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문득 문이 열리면서 하녀가 상자 몇 개를 든 채 혼자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덥석 하녀의 팔을 붙잡고 주인 아가씨의 상태는 어떤지 물었다. 대답은 이제 원기를 되찾았지만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멀어져가는 하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라울의 열에 들뜬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틀림없이 다이양은 나와 단둘이 있고 싶어 혼자 있겠다고 한 걸 거야. 내가 아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으니 일부러 주변을 물리쳤을 거라고. 라울은 잔뜩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갖다 댄 후 노크를 하기 위해 슬며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즉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었던 손을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 저 안쪽으로부터 난데없는 어떤 남자의 음성이 유난히 권위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닌가. 크리스틴, 나를 사랑할지어다. 그러자 틀림없이 눈물범벅이 되었을 크리스틴의 고통에 겨워하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도 오로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게 말이에요. 순간 라울은 그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설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횡하니 어디론가 빠져 달아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가슴속으로 들어와 짜릿한 충격을 가하는 느낌이었다. 복도 전체가 그의 심장박동 소리에 반향하는 듯했고 귀가 다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아마 그렇게 계속 심장이 뛴다면 누군가 그 소리를 들어서 벼랑간 문을 활짝 열고 시끄러우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문가에 계속 기대어 엿들어야 할까? 라울은 마치 심장박동 소리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듯 두 손을 가슴에 갖다 대었다. 하지만 심장이 어디 개 주둥이라도 된다던가 심지어 개의 주둥이를 붙들고 있다 해도 아예 작정을 하고 지저대는 그 소리를 어찌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보아하니 무척이나 피곤한가 보, 크리스틴. 오늘 저녁 난 당신에게 내 영혼을 바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젠 죽을 지경이라고요. 하긴 그대의 영혼은 정말로 아름다웠노라, 내 사랑이여. 지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황제도 그러한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을 거야. 전사들마저 오늘 저녁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테지. 남자의 근엄한 목소리는 그것으로 뚝 끊겼다. 라울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어두운 그늘 속에 몸을 숨긴 채 문제의 남자가 방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동시에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증오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벼랑간 문이 열리면서 모피를 두르고 얼굴은 베일로 가린 크리스틴 다혜가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문을 닫았지만 라울이 보기에 열쇠로 잠그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젊은이는 여인이 지나쳐가는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에 숨은 채 굳게 닫힌 문만을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다시 복도가 조용해지자 라울은 즉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얼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닫았다. 방 안은 가스등이 꺼졌는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여기 누군가 틀림없이 있었다. 왜 숨는 것인가? 라울은 부들부들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문에 등을 단단히 갖다 대 누구라도 섣불리 열고 뛰쳐나갈 수 없게 지키고 있었다. 어둠과 침묵뿐, 들리는 거라곤 자기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전부였다. 흥분할 대로 흥분한 그에게 지금 자신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정상을 벗어난 것인지 머릿속에 떠오를 리 없었다. 은근슬쩍 방을 빠져나갈 생각이라면 어림없소이다. 당장 떳떳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정말로 비겁한 사람인 줄 알겠소. 그래도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지만. 그리고는 얼른 성냥갑을 꺼내 불을 피웠다. 일순 실내가 훤하게 밝혀졌지만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라울은 침착하게 문의 자물쇠를 잠근 다음 차례차례 램프들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옷장문을 활짝 여는가 하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사방벽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가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그는 이후로도 한 10여 분쯤 텅 빈 방의 정막 속에서 가스불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사랑에 눈은 멀었지만 마음속의 여인이 풍기는 향기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리본 하나라도 슬쩍 품에 넣어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맥없이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갈피를 못 잡은 채 잠시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문득 얼음처럼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새 좁다란 계단 밑에 와 있는데 몇 명의 일꾼들이 하얀 린네르 천으로 덮은 것들을 짊어지고 황급히 내려오는 것이었다. 출구가 어디에 있죠? 라울은 되는 대로 그중 한 인부에게 물었다. 어디긴 어디요. 저기 눈앞에 열려있는 게 안 보이시오? 어서 길이나 비키시오. 라울은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들 것을 가리키며 재차 물었다. 이건 또 무엇이오? 한 인부가 대답했다. 무대 아래에서 발견된 조세 비켓씨 목매단 시체올시다. 라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간단히 목례만 던지고는 인부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오페라 극장의 비밀. 성대한 환송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시쳇말로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했던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오페라 극장 지배인직 퇴임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것이었다. 행사 참여는 물론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내노라 하는 사회예술계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대로 극장 무도회장에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소렐리 양도 한 손엔 샴페인 잔을 들고 혀끝에는 그럴듯한 사교적 인사말을 준비한 채 2명의 퇴임 지배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 뒤로는 신참이건 고참이건 동료 무용수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신참들은 목소리를 죽여가며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전히 쑥덕대고 있었고 고참들은 남자들과 함께 제법 유식한 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면서 불랭제 씨가 제작한 군무와 시골무용이라는 작품 사이에 마련된 식탁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몇몇 무용수들은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대부분은 아직 얇은 망사치마를 걸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상황에 적합한 표정관리쯤은 해야 한다고 믿는 눈치였다. 다만 아직 15살에 불과한 잔무만이
벌써 유령이라든가 조셉 비케의 죽음 따위는 깡그리 잊었다는 듯 까불어대고 조잘거리며 장난을 쳐대고 있었으므로 보다 못한 소렐리 양이 마침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무도회장 층계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를 틈타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만 했다. 두 명의 퇴임 지배인들은 누가 보아도 밝고 쾌활한 표정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늘 환영받는 파리가 아닌 시골에서였다면 다소 어색하게 보였을 정도였다. 아마 실제 파리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즐거운 표정으로 감추거나 자기만의 흥겨운 감정을 슬픔, 고뇌, 무관심 등을 가장한 가짜 얼굴로 그럴듯하게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파리지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떤 고통에 처한 친구를 대할 때 일부러 위로를 삼가고 있으면 그 친구는 언젠가는 이미 위로가 되었노라고 말해올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친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도 축하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 그 친구는 조만간 자신의 행운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다. 자고로 파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늘 무도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 같은 닳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것도 대극장의 무도회장에서 드러내는 일 따위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두 파리 신사들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만면에 희색을 띠고 있었고 소렐리 양도 이미 준비한 환송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말썽 많은 잔무의 느닷없는 비명소리가 마침내 두 퇴임 지배인들의 웃는 표정 밑에 숨어있던 공포와 걱정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모든 사람들 앞에 여지없이 폭로하고 만 것이었다. 오페라의 유령이야! 잔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검은 정장들 틈바구니에서 지독히 창백하고 흉측하면서도 음산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해골 하나가 있었는데 퀭하니 파인 두 눈구멍이 오히려 장내 모든 이들의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오페라의 유령이라고요! 요란한 폭소를 터뜨리는 사람, 공연히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 심지어는 오페라의 유령에게 술을 한 잔 권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유령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들썩거리는 군중 틈으로 유유히 미끄러지듯 사라졌는데 도무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두 퇴임 지배인들은 어린 잔무를 진정시키려고 호들갑을 떨었고 지리는 지리대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한편 준비한 환송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소렐리 양은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아쉬운 대로 그녀를 포옹해주고 감사를 표하고는 유령과 마찬가지로 부랴부랴 자리를 피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급히 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바로 위층인 성악공연장에서도 있을 이와 똑같은 행사에 다시 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몇몇 친한 친구들은 마지막에 가서 지배인의 집무실에서 있을 진짜 파티에 초대될 예정이었다. 거기서는 새롭게 부임한 지배인인 아르망 몽샤르맹 씨와 피르맹 리샤르 씨와도 합석할 것이었다. 퇴임자들과 신임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질세라 상대를 치켜 세우기에 바빴다. 그 결과 그날 저녁 행사가 다소 흡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손님들까지 즉시 즐거운 표정을 갖추게 되었다. 파티는 제법 흥겨웠고 그의 편승에서 건배도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런 흐름을 잘 이끄는 정보위원이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성공을 적절히 뒤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바람에 참석자들 모두는 대단한 취흥 속에 휩싸일 수 있었다. 지배인직의 인수인계는 사실 어제 최대한 간편하게 이루어졌었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절충되어야 할 문제들 역시
정보위원회 간명한 중재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너무도 흡족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번 파티 중에 4명 전 현직 지배인들이 한결같이 흥겨운 분위기에 녹아든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아르망 몽샤르맹 씨와 피르맹 리샤르 씨에게 이미 건물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2개의 만능 열쇠를 건네준 바 있다. 한데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열쇠들을 손에서 손으로 빠르게 옮겨가며 돌아보던 차에 문득 일부 참석자들이 식탁 저 끝에 앉아있는 어떤 인물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다. 문제의 그 인물은 벌써 한 차례 무도회장에 나타나 어린 잔무로 하여금 난데없이 오페라의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든 창백한 안색에 푹 꺼진 눈자위가 말할 수 없이 괴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바로 그자였다. 그는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보통의 다른 참석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거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농담도 하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 그만큼 인상이 음산하고 기괴한 느낌을 유발했다. 아무도 무도회장에서처럼 농담을 흘리지 않았고 누구도 저기 오페라의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미지의 그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언제 슬그머니 그곳에 와 앉았는지 모르는 인상이었다. 다만 모두들 설사 죽은 자가 이따금 산자의 식탁에 몰래 와 앉는 일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저렇게 으스스한 얼굴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피르맹 리샤르 씨와 아르망 몽샤르맹 씨의 친구들은 이 앙상한 몰골의 참석자가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초대 손님일 거라 생각한 반면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이 시체 같은 남자가 분명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의 고객쯤일 거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혹은 어줍잖은 농담을 건넴으로써 저 저승에서 온 듯한 손님을 찝적대지 않았다. 다만 유령에 관한 전설이라든지 무대장치 감독이 그에 대해 묘사한 내용, 물론 조셉 비케의 사망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내심 이 탁자 끝에 앉아있는 신사야말로 누군가의 못 말리는 미신벽에 의해 그럴듯하게 창조된 모조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좌우간 유령에겐 코가 없다는 전설 내용과는 달리 이 인물은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나중에 몽샤르맹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투명한 코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나마 가짜 코를 붙인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몽샤르맹 씨는 약간 번득거리는 모조코의 광택을 순간적으로 투명한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과학은 자연적으로나 어떤 사고로 코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근사한 모조코를 만들어내고 있질 않은가. 아무튼 문제는 그날 유령이 과연 그 어떤 초대도 받지 않고서 지배인들의 향연에 버젓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니 그때 그 신사가 정말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령이 그처럼 대담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걸 강변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 단지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이 책의 독자에게 미리 납득시키기 위함이다. 어쨌든 그가 오페라의 유령이었을 거라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아르망 몽샤르맹 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날 처음 가진 만찬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그 낯선 유령 같은 인물에 관해 우리에게 털어놓은 비밀 이야기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그날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